법학 강의, 아담 스미스가 평생에 쓴 책은 2권밖에 없어요. 도덕감정론하고 국부론이죠. 근데 2권 다 6번씩 교정을 봤어요. 한평생 아담 스미스는 이 2권의 책을 다듬고 그러다 죽었어요. 나중에 교수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아담 스미스 얘기할 때 좀 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법학 강의는 뭐냐? 아까 얘기했을 때 내가 아담 스미스가 도덕철학 교수였는데 도덕철학 할 때 신학이 처음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신학에서는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강의 노트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짐작만 할 뿐이에요. 2번째, 윤리학을 가르친다 그랬죠. 윤리학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책으로 돼서 나온 게 도덕감정론이에요. 아담 스미스를 처음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이 도덕감정론이에요. 도덕감정론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영국 사회는 아담 스미스는 최고의 철학자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3번째, 법학을 가르쳤다 그러는데 이것도 책을 안 썼어요. 이걸 책을 쓰고 있었는데 말년에 죽기 전에 이 원고를 다 한열을 시켜서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법학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는 몰라요. 4번째, 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랬는데 이 정치경제학 중에 일부가 바로 국부론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법학은 뭘 가르쳤는지 몰랐는데 아담 스미스가 죽고 100년 후에 제자들의 노트가 발견됐어요. 100년 후에. 2가지 노트가 발견됐어요. 서로 다른 학기의 노트예요. 다르니까 내용이.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법학 강의 상, 법학 강의 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법학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강의 노트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2부에 행정, 폴리스는 경찰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경찰이라는 개념보다 행정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첫 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파리에는 굉장히 법이 잘 돼 있다. 어느 정도 잘 돼 있냐? 몇 권의 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규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과연 법이 좋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리는 그런데 런던에는 2-3가지 간단한 규정밖에 없다. 법은 파리가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에서는 거의 매일 밤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근데 런던에서는 살인사건이 1년에 서너 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파리의 살인사건은 100배가 난다는 소리죠. 365일 매일 일어나 봐. 런던에서는 서너 건인데 100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왜 이러냐? 경찰이 많고 법이 엄격하고 그러면 법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스미스가 고민을 한 거 왜 그럴까? 내린 결론은 뭐겠어요? 범죄가 많은 이유는 먹고 살기가 어려서 그렇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먹고 사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것, 이게 범죄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립은 사람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 스미스의 관심은 물론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더 궁극적인 관심은 뭐예요? 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범죄를 줄이는 게 왜 중요해요?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쓴 거는 1차적으로 보면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 맞아요. 그리고 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사회 질서를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이냐. 이해가시죠? 사실 우리 동양에도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관포지교로 유명한 관중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고실즉 지혜절, 의식족즉 지영욕. 창고에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의식이라는 게 무슨 세리머니가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이 의식이 먹는 것, 입는 것이 만족해야 영욕, 명예와 치욕을 안다. 그래서 이걸 따가지고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에도 의식이 풍족해야 염치를 알고 창고가 가득 차야 예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동양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아담 스미스가 그 위대한 국부론을 쓴 이유는 뭐냐? 사회 질서를 잡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회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힌 사회에 살다 보니까 질서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해서 경제학 그러는 거지. 과거에 질서가 안 잡혔던 시대에는 백성을 잘 먹여 살려야 혁명이 안 일어나고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범죄가 줄어들고 사회 질서가 잡힌다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의 최대의 관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 발전이 아니라 질서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이론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국부론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분업을 해야 된다. 분업을 하려면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국부론에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막스는 아담 스미스보다 약 100년 후의 사람인 막스는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 살게 됐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못 살더라는 거죠. 막스 자신이 배고픈 지식인이었어요. 자기 자식 중에 굶어서 죽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스는 더 중요하게 여긴 건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막스의 자본론의 모든 관심은 분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경제 성장, 경제 안정, 분배 세 가지가 중요한 거시경제 목표라고 그랬죠. 막스의 모든 관심은 빈부격차 발생을 줄이는 거예요. 여기에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냐?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육신이 자라잖아요. 몸이 자라죠. 어린아이가. 그것처럼 제대로 된 제도를 선택을 하면 아담 스미스도 경제가 성장한다고 봤어요. 그 점에서는 막스도 마찬가지예요. 생산량은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회가 발전이 없냐? 착취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니까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사람이 노예 노동을 하면 게을러져요. 일하기 싫어요. 감독만 없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왜? 그 노동의 산물이 내게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군대 가서 열심히 하는 사람 봤어요? 남학생들. 군대 가면 눈치만 싹싹 봐요. 여기 ROTC 학생 있는데 감시 잘해. 사람이라는 게요, 남한테 감시받고 일하면 열심을 안 내요. 이 결과가 지 거가 될 때 열심을 내죠,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마르크스는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장을 막는 이유는 분배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분배가 잘 안 되는 이유, 부자들이 더 욕심쟁이가 되는 사적 소유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주된 관심이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라기보다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유, 그리고 경제 성장은 자연적인 걸 봤어요. 그런데 이번 학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할 더글라스 노르스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결코 경제 성장은 쉬운 것이 아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처음 타임 시리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은 최근에 일어난 매우 예외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크로스 섹셔널하게 단면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봐도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인구는 10억밖에 안 돼요. 선진국의 10억. 나머지 60억의 인구는 오늘날에도 못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경제 성장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왜 여태까지 인류가 이렇게 못 사냐? 남의 나라 잘 사는 거 보고 베껴서 잘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역점 관심을 가져서 경제 성장의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조금 다르죠.
마치 경제학자들은 다 경제 성장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주 관심은 조금씩 달랐어요. 이거는 지난 2000년 동안 퍼캐피타 GDP, 1인당 GDP의 트렌드를 그린 거예요. 뭐 이상한 그래프가 다 있어요. 거의 1800년 동안 1인당 소득이 안 증가하지 않았어. 믿어져요? 즉 로마 시대나 17세기나 1인당 소득이 변화가 없어요. 숫자적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요, 큰 차이가 없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수직 상승에 이런 그래프 처음 봤죠. 완만하게 증가한 걸 봤지. 이건 단기간을 그리면 이 시기를 이렇게 늘려서 그리면 그렇게 보여요. 근데 2000년의 축을 가지고 그리면 저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돼요.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일어난 최근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물가를 반영해서 그린 건데 이건 제도의 힘이라는 내 책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구 변화예요. 인구도 비슷하죠. 먹고 살 게 없으면 인구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 멜더스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인구가 좀 많아질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식량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 뭐 짧은 전쟁도 있겠지만 농번기를 놓치고 그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은 기근이 와요. 물론 흑점, 요새는 엘니뇨 현상이라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기근이 올 수도 있지만 전쟁을 오면 늘 따라오는 게 기근이에요. 또 기근이 있으면 사람들이 충분히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저항력이 떨어져서 전염병이 쉽게 돌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런 인류의 세 가지 악재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만하면 이런 것이 생기면서 다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거의 수천 년 동안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다. 그럼 이 BC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마찬가지죠. 자연이 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로 비로소 인류가 이런 자연에 극복하면서 인류가 같이 증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매우 최근세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거는 이안 모리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GDP나 인구뿐만이 아니라 5가지 사회 발전 지표를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그려본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최근에 일어난 매우 예외적 현상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500년 전 조선 농부하고 영국 농부하고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아요? 조선 농부의 모습, 영국 농부의 모습인데 여기 있는 바구니가 이제 감사하는 기도인데 어떤 사람 미술사 하는 사람을 그려보면 이게 죽은 아기의 시체를 넣는 거라 그래요. 묘지에 묻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라 그러는 것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가난한 영국 농부의 모습인데 답은 뭐냐면 둘 다 거지였다. 오늘날의 우리 기준으로 보면 둘 다 거지예요. 옛날 사람들이 가졌던 거 재산 목록이라고 해봐야 간단한 옷가지 몇 벌과 숟가락이 전부였다. 슈페터는 자본주의의 업적은 여왕들에게 더 많은 실크 스타킹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여직공들이 노력을 덜해도 실크 스타킹을 쓸 수 있는 거다. 요새 실크 스타킹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게 대단한 제품이었죠. 요새는 나일론으로 해서 싸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저거 실크 아니면 못했고 저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도시의 안전이라는 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나빴어요. 1829년 이전에는 영국 사람들도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는 런던 거리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한국은 참 이런 면에서 안전한 나라죠. 삶의 반경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자기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1820년경에 뉴욕에서 서부 오하이오까지, 뉴욕에서 오하이오까지 여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2달치 월급이었어요. 요새는 학생들도 알바해가지고 유럽 여행도 가고. 서울의 끝은 어디예요? 양재동이었어요. 경복궁에서 출발해서 하루 거리에 양재까지 가면 하루 걸려. 거기서 말에 죽을 먹이는 거야. 그래서 말죽거리야, 거기가. 옛날 이름이 말죽거리예요. 말 죽 써서 먹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서울 경복궁에서 양재동까지 지하철 타면 1시간도 안 걸려요. 3호선 타면. 30분이나 걸리나. 이런 식으로 삶의 반경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았을 것이 과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과거에는 기근이 오면 사람 고기를 노상에서 팔 정도로. 성경은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성이 포위됐어요. 그랬을 때 두 여자가 차마 자기 자식은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아이를 바꿔서 잡아먹자 그래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그러면 거룩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비극적인 얘기도 담겨 있는 역사서인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주 단면적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았어요. 역사를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이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자기 평생에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평했던 책이에요. 책의 두께가 대단하죠. 벽돌만한 두께예요. 목침으로 쓰면 딱 알맞을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 뭐냐면 폭력이 오늘날 인류는 가장 폭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갈수록 폭력이 다반사였다. 이걸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을 해가지고 정리해놓은 연구 보고들을 굉장히 많이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과거가 그지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정리를 하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타임 시리즈적으로 봤고, 이번에는 크로스 섹션하게 이 시대를 딱 잘라서 봤을 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 시대만 보더라도 경제 성장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70억 인구가. 근데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10억밖에 안 돼요. 60억은 아직도 생계가 힘들어요. 심지어 화장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40억이라고 그래요. 믿어져요? 내가 몽고에 가봤더니 게르베에서 한 사흘 나흘 잤어요. 그 이동 중에 화장실이 없더라고. 화장실 없는 데를 좀 경험해 봤는데 대단한 고통이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일본군을 막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군대가 왔죠. 그런데 남대문 일대를 지나가는데 이 전쟁의 참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고 식량이랑 식량은 톡톡 털어가지고 다 군량미로 지급을 하니까 명나라 군대까지도 조선 사람들이 먹여줘야 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주려 죽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데 명나라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청나라죠. 청나라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시체 썩는 냄새 때문에 토했어요. 토했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토한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임진왜란 당시의 실상이었어요. 이 블라디보스톡의 해운대행 버스라는 책을 쓴 김정호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니까 해운대행 버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블라디보스톡에 갔더니 신촌행도 있더라고. 왜? 그 소련이 과거의 냉전시대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해서 잘 살았던 강대국이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강대국인데 나중에 경제가 망가져서 소비재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폐차한 버스를 이거를 고철값으로 사가서 고쳐가지고 버스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더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한국 글씨를 안 지워요. 그래서 한국 간판을 달고 다녀요. 심지어는 글씨가 거꾸로 달려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잖아. 거꾸로 달렸는지 바로든지 몰라. 근데 가짜로라도 써놔야 돼. 그래야지 더 비싼 고급차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우고 다시 페인트 칠할 페인트가 없어. 이게 소련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북한의 기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가나 같은 나라 인신매매, 필리핀 같은 게 장기매매, 필리핀 사람들이 가슴에 이렇게 큰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장은 두 개니까 하나 없어서 산다 그래요. 하나 빼서 판 거예요. 그게 가난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결론은 뭐냐?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도 아니었고, 근데 오늘날 최근에 경제 성장은 절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고, 크로스 섹션하게 이 시대를 봐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다. 몇몇 지역밖에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의 방법, 경제 성장이 어떻게 오는지를 엄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사는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과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흥망성쇠가 달라요. 15세기 이전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앞섰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또 근대 초기에 동구와 서구를 보면 서구가 더 빨리 발전을 했어요. 같은 유럽에서도. 또 근대 후기로 와서 옛날에 초기에 15세기, 16세기의 선두주자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밀려나고 네덜란드와 영국이 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19세기로 오면서 미국과 독일이 앞서기 시작해요. 영국을 추월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남미 보면 과거의 중남미는 문명이 찬란했어요. 오히려 북미는 아메리칸 인디언들로 상징되는 부족 시대였어요. 근데 멕시코나 이 페루나 이쪽에는 칠레 오늘 여기는 아스텍 문명, 잉카 문명, 마야 문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북미가 훨씬 잘 살아요. 왜 그럴까? 100년 전에 20대 강대국에 아르헨티나, 스페인, 호주가 들어왔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20대 강국에 일본과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북한 과거에 70년대 중반까지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한 번 잘 살게 된다고 계속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에 경제사의 과제입니다. 과거에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걸 연구하는 거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경제 성장하면 환경이 파괴돼. 가난하면 없대.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경제 성장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제 성장이 과연 좋은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